안녕하세요. 2026년 2월 9일 월요일 케어연 뉴스가 준비한 시니어 트렌드 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 하루 동안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왜 매일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근육질 몸짱보다 그냥 동네 어슬렁거리시는 할머니가 더 건강할 수 있나?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또 수억 원짜리 집에 사는 어르신이 왜 가게에서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되는지, 이런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들 속에 뭔가 진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오늘 자료들이 바로 그런 시니어 세대를 둘러싼 빛과 그림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 경제, 사회 참여. 이게 다 다른 주제 같지만 사실은 다양성과 균형이라는 하나의 열쇠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아, 다양성과 균형이요. 네,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오늘 저희의 임무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역설부터 한번 풀어보죠. 헬스장 근육맨보다 산만한 할머니가 더 건강하다. 이 문장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네, 그렇죠. 하나의 목표, 예를 들어서 근육 키우기에만 막 몰두하는 건강 스페셜리스트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더라고요. 맞습니다. 겉은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만성 부상이나 피로감, 심지어는 사회적 고립까지 겪고 있다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영리해서 매일 똑같은 자극만 들어오면 금방 적응해버려요. 아, 익숙해지는군요. 네, 이건 늘 있는 일상이구나 하고 에너지를 아끼기 시작하는 거죠. 세포를 깨우고 재생시키는 생존 스위치가 잘 안 켜지는 겁니다. 오히려요. 네,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자극이 들어올 때 몸은 이건 뭐지? 비상사태인가? 하면서 온몸의 세포를 바짝 긴장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거든요. 이걸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잠시만요. 호르메시스요? 그럼 전문가님 말씀은 제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똑같이 10km씩 달리는 것보다 오늘은 달리고 내일은 수영하고 주말엔 가볍게 등산 가고, 이게 세포 차원에서는 훨씬 더 젊어지는 신호라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익숙함이 오히려 노화를 부른다니, 와, 이건 정말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네요. 재테크에서 위험 분산하려고 여러 곳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학술지 연구 결과가 그걸 딱 증명하죠. 아, 연구 결과도 있었죠? 네, 11만 명을 30년이나 추적했더니 운동의 총량보다 종류가 다양했던 사람들의 사망률이 무려 19%나 낮았습니다. 19%나요? 네, 핵심은 거창한 운동 계획이 아니라 일상 속 마이크로 다양성입니다. 마이크로 다양성? 네, 매일 걷기만 했다면 딱 10분만 뒤로 걸어보거나 일부러 언덕길을 찾아 오르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평소 잠자고 있던 근육이랑 신경계가 깨어나면서 몸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아, 그렇게 하나만 파는 함정이 비단 운동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양제 문제도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맞아요. 공유해 주신 5번 자료에 나온 31세 남성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근육질 못 만들려고 단백질 보충제랑 스테로이드를 남용하다가 콩팥 기능이 거의 멈추고 시력까지 잃을 뻔했다니요. 혈압이 210, 150까지 치솟고 그 콩팥 기능 수치 GFR이라고 하죠. 그게 정상인의 10분의 1도 안 됐다고 해요. 10분의 1이요? 네, 그게 바로 과유불급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고함량 단백질이나 크레아틴은 콩팥이 걸러내야 할 찌꺼기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거든요. 아, 콩팥이 과부하로 망가지면 우리 몸의 혈압 조절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지고 그 강력한 압력이 가장 약한 부위, 즉 눈의 미세혈관부터 터트리는 거죠. 그래서 시력까지 위험해지는 거군요. 네, 이걸 퍼처 유사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드문 질환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단백질 보충제는 헬스장 가면 누구나 물처럼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흔하게들 드시죠. 그게 스테로이드도 아니고 콩팥을 멈추게 하고 시력까지 잃게 할 정도라니. 이게 정말 시중에서 파는 보충제만으로도 가능한 일인가요? 어디까지가 적정선이고 어디부터가 오남용인지 좀 무서워지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영양제 회사들이 이런 위험성에 대해선 애써 침묵하죠. 베타카로텐 보충제가 흡연자의 폐암 위험을 높인다거나 비타민 E가 전립선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마케팅 자료에서는 교묘하게 빠지기 일쑤입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결국 하나의 성분에 의존하기보다 음식의 다양성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건강하다는 말의 뜻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단순히 근육량이나 특정 영양 수치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103세 어르신이 꼽은 장수 비결이 특별한 음식이나 운동이 아니라 친구였다는 기사가 딱 떠오릅니다. 네, 사회적 연결이죠.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하루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담배 15개 비요. 와, 식단도 마찬가지입니다. 80세 이상 저체중 노인의 경우 엄격한 채식이 오히려 100세까지 살 가능성을 29%나 낮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채식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네, 저체중인 고령층의 경우엔요, 고품질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얻기 위해 육류, 생선,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잡식성 식단이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요거트가 입냄새를 줄여준다거나 칼로리 개선 없이 식이섬유부터 챙기는 습관 같은 작은 팁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몸만 챙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또 다양한 활동과 음식을 즐기는 것과 직결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니어는 더 이상 조용한 은퇴자가 아니라 시장과 사회를 움직이는 액티브 시니어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NH농협은행 데이터를 보면 5060 세대의 숙박 결제 비중이 47.9%, 거의 절반이에요. 거의 절반이나요? 네. 이건 단순히 돈과 시간이 많아졌다는 걸 넘어서 이 세대가 여가와 소비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신호입니다. 숙박의 결제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소비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의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이 604명으로 확대됐다는 기사 말이죠. 아, 네. 예전 같으면 그냥 단순 노인 일자리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이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소일거리가 아니에요.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은 공공안전의 빈틈을 메우고 또 폭설 내린 제주에서 골목길 눈을 치우는 의용소방대 어르신들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돌보는 지역사회의 버팀목인 거죠. 아,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봐야 하는 거군요. 네, 내수경제와 사회 안전망을 지탱하는 새로운 주체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평도서관의 디지털 교육이나 하남시 보건소의 락상 예방교실 같은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이유도 이분들이 사회와 계속 연결되도록 돕는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유럽 크로스컨트리 스키 사례를 듣다 보니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얼어붙은 호수 위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정말 이상적이더군요. 그렇죠. 한 노르웨이 관광객이 이런 환경에선 이게 운동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말이 참 와닿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파트 중심의 도시 환경이 대부분인데 그런 생활이 곧 운동이 되는 환경을 우리 한실에 맞게 적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단순히 공원에 운동기구 몇 개 더 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숙제죠. 하드웨어를 당장 바꾸는 건 어렵지만 소프트웨어는 바꿀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텅 빈 커뮤니티 시설 있잖아요. 네, 많죠. 거기를 시니어들의 운동이나 디지털 교육 장소로 적극 활용하게 하고 지역 상점들과 연계해서 특정 시간에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걷고 차를 마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아, 시설 투자보다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거군요. 네, 즉 거창한 시설 투자보다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동선을 디자인하는 접근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활기차고 주체적인 모습이 시니어 세대의 전부는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 이면에 있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는 노인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미범죄 심사 인원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는데 그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이라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이죠. 절반 가까이나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절도 범죄는 줄고 있는데 61세 이상 절도 검거 인원은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오히려요? 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상승률을 계속 웃도는 상황에서 기초연금만으로는 정말 최소한의 품위 유지도 어려운 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많은 노인이라는 복잡한 계층이 나타난 거죠. 맞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순자산이 처음으로 전체 가구 평균을 넘어섰고 고가 주택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책을 설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수억 원대 집에 묶여 있으니 통계상으로는 부자인데 당장 쓸 현금은 없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아, 이 때문에 기초연금 개편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분들 중에는 그래도 집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당장 현금이 없는 건 안타깝지만 수억 원대 자산가를 빈곤층으로 분류해서 기초연금을 주는 게 정말 맞는 방향일까요? 사회적 합의가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제도를 바꿔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하후 상박 개편안이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분들을 더 돕지 않은 거군요.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연금을 받던 자산가 노인뿐만 아니라 간신히 중산층의 턱걸이하고 있던 노인들까지 탈락하면서 오히려 전체 노인 빈곤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런 부작용이? 네. 여기에 노인표라는 정치적 계산까지 얽혀 있어서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이 맞물리면서 노인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끔찍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에서 60대 간병인이 370억 원대 자산을 가진 102세 노인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건이나 또 중국에서 무료 숙식을 미끼로 노인들을 유인해서 허위 진료 기록으로 보험 사기를 친 정신병원 사례는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정서적 외로움과 판단력 저하를 파고드는 신종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그렇군요. 소득 지원과 함께 자산 관리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지 않으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헬스케어의 위기와 희망을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50조 원을 넘었고 1인당 연평균 550만 원을 쓴다는 통계로 시작해야겠네요. 네. 이제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보험을 들어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물이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은 점점 더 많이 드는데 정작 그 돈을 쓸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 와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다? 한 해 30만 명의 암 환자가 쏟아지지만 이들의 종양을 수술할 젊은 외과 의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암의 경우 전국의 30대 외과 의사가 단 8명뿐이라는 사실은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30대 의사가 8명이요? 전국에? 네. 일본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요. 정말 심각하네요. 그 대안으로 AI나 자동 수술 로봇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테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면서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치매 연구 분야에서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신경과학 포럼의 최신 성과들을 보면 이제 치매와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그 내용을 보니 정말 놀랍더군요. 혈액 검사만으로 고가의 뇌 영상 검사를 보완해서 아주 초기에 병을 진단하고 네, 피타우217 검사죠. 심지어 태블릿 게임이나 뇌파, 눈동자 움직임 같은 디지털 바이오마커로 인지 저하를 미리 예측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더라고요. 치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약물 치료를 넘어서 초음파나 자기장, RTMS, 근적외상 같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뇌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치매를 뇌에 특정 단백질이 쌓이는 단 하나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는 건가요? 마법처럼 치매를 없애는 단 하나의 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포 속 쓰레기 처리 시스템인 리소솜의 기능 저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오작동, 심지어 장내 미생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 즉 장내 축까지 모두 고려하는 거죠.
아, 전신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거군요. 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단일 원인, 단일 치료법을 찾는 데서 벗어나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역설적으로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는 다양성이 중요하고, 시니어는 수동적인 복지 대상이 아니라 시장과 사회를 이끄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은 많아도 현금이 없는 구조적 빈곤과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요. 미래 헬스케어는 의사 부족이라는 현실적 위기와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라는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모든 자료를 꿰뚫는 하나의 키워드는 결국 균형 잡힌 다양성이었습니다. 한 가지 운동, 한 가지 영양제에 집착하는 게 위험하듯 한 가지 정책, 한 가지 시선으로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군요. 한 연구에서 잡식성 활동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청취자 당신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를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가장 놓치고 있는 잡식성은 무엇일까요? 건강, 경제, 사회 참여, 그리고 세대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확보해야 할 마이크로 다양성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